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들으셨지만요. 네. 문 대통령의 평소 발언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세요? 공수처법 공포 시행을 계기로 논란들을 총정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첫째, 들으셨지만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예. 공수처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잘못에 대해서도 시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예.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독재 정권 내지는 권력의 수단 또 권력을 강화하는 독재 정권의 뭐 칼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비판을 하는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이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칼이 어떻게 독재 정권의 그런 수단이 되겠느냐라면서 그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실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지금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여러 정치인들도 그동안 뭐 사실 여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공수처를 필요하다, 공수처 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하거나 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야당도 그 필요성을 지금 주장하지 않았냐 이런 반박도 있고 예. 또한 그러면서 자신이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었었는데 만약 그 당시 공수처 설치가 됐더라면 박근혜 정권의 그 불행, 예. 국정농단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하게 저렇게 탄핵당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특히 검찰과 야당에 대한 그 굉장히 뭐랄까 강한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예. 눈에 띄는 게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의 어떤 평소 발언 어떤 분위기나 태도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굉장히 길었고요, 일단. 네. 발언 내용이 굉장히 길었고 구체적이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강렬하고요. 또 근데 전반적으로 비춰보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 대한 네. 경고 메시지일 예. 수도 있죠. 지금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징계위 구성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 직무정지 등을 둘러싸고서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그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항명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적이지만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한 거죠. 공수처 역시 검찰의 민주적 통제, 검찰 권력이 아무도 견제를 받지 않고 내부의 잘못들, 예를 들어서 뭐 김학휘 전 차관의 잘못, 예를 들어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이런저런 비리 사건 대해서도 그게 언론에 뭐 폭로되거나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다 쉬쉬하다가 감추고 있다가 하나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예. 내부에서 자정하거나 처벌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는 결국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의이기도 하지만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죠. 분명한 경고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이 본질이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특권과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 분명한 인식. 그렇죠. 검찰에 대한, 그러면서 예. 그에 대한 인식을 공수처 출범을 맞아서 쭉 총정리해서 경고한 거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 개혁 관련해서 흡사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무슨 대립같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걸로 정면으로 반박한 예. 거고요. 지금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과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그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정권 지지율, 그 정부 여당 지지율 폭락에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굉장히 가야 할 길이고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역대 수건 사업이죠. 예. 그 총정리한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 사안을 쭉 정리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따라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의 맥제지. 경고 예. 겸, 네, 예. 충고 겸. 예. 다음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되느냐, 이게 옳은 일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들어볼까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다 어떤 경제적 약자인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데 약간의 그보단 경제적 강자인 건물주들은 전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대통령 얘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네.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고요. 예. 청와대도 지금 대통령 얘기도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 예. 쪽에서도 이게 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예.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임대료 문제를 그 정치권 사회 전체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가장 뭐 그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뭐 여러 예. 가지 이제 취약계층들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히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뭐 노래방이나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의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세를 주고 임대를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그런 형태죠. 예. 뭐 자기 상가나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 영세업자들 특히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 얘기가 지원금 받아봐 임대료 주고 나면 다 그렇죠. 예. 그 아무것도 현실일 없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예.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고 있어도 지금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 청원도 있고 거기서 뭐 굉장히 호응을 얻는데 문 대통령 얘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층에 있는 그 임대해서 장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 부담을 가장 많이 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의 문제 이게 뭐 민법 사유재산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정의의 입장에서 공정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상식적으로 일잖아요. 그렇다고 뭐 뚜렷한 해법을 알지만 그래서 일종의 뭐 화두를 던졌다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네.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도 이게 한꺼번에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사회적인 논의, 합의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니까 이거 좀 대책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들은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저 네. 어떤 불공정한 상황. 그러나 말씀하셨지만 저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냐면 법이란 것이 있고 또 뭐 사유재산 문제도 이게 있고, 그 예. 개인 사이의 계약이고 뭐 민법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법상. 같은데요. 네. 대안 찾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뭐 사실은 착한 임대인 뭐 그 해가지고 지금 임대차법을 9월에 한번 개정하면서 깎아달라고 그 요구할 수 있는 이 권한도 생겼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나 임차인이 안 깎아주면 뭐 그걸로 참 뭐 소송을 하든지 뭐 하든지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크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이 법을 하나 냈죠. 예. 뭐 임대료 멈춤법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 집합 금지가 되면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예. 집합 제한이 되면 2분의 1 이하만 내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대신 그 건물주들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건물주들은 은행에서 이자 내는 걸 멈추고 상환을 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라는 그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좀 이동주 의원도 소상공인 대표로 지금 그 의원이 된 분이거든요. 예. 뭐 본인이 뭐 수도권 지역에서 치킨집, 뭐 호프집도 경영한 분이고 뭐 소상공인 단체도 예. 뭐 일하고 그런 분인데 저게 그러면 사실은 근데 뭐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인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그럴 것 아니냐. 같습니다. 뭐 딱 이런 들어도, 예. 얼핏 생각해도 저희가 예. 뭐 법조인이 아니어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네. 같죠. 그런데 자 그런 거에서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보도도 여러 번 됐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한답니다. 요새 건물주가 그 새 들어온 그 자영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한 75%로 깎아준다. 예. 그럼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그 세 든 사람은 25%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 건물주는 25% 손해 보고. 뭐 캐나다에서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손해를 네, 본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손해를 조금씩 보고 국가가 하여튼 가장 많이 대주고 그다음에 임차인 임대인이 반반씩 나머지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가 손해 보는 거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뭐 깎아주도록 하고 예. 뭐 국가가 세금 지원해주고 이런 법이 있대요 외국에. 그러니까 예. 이게 꼭 뭐 사유재산권 침해이니 민법상 계약의 문제가 어떠니 뭐 사인사의 계약의 그 문재인이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의당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하자 그래서 국가, 그다음에 건물주 임대인, 그다음에 사회 계약을 하자는 예, 얘기군요. 세입자에서 3분의 1씩 모여가지고. 손해보자. 예. 3분의 1씩, 30% 손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긴급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심각하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논의의 물꼬는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해도 이거를 무조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든가 뭐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뭐 해외 사례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한 거는 임대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떤 경제적 약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그러면서 모두가 약간씩 손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그건 해야겠죠. 네, 예. 사회적 합의,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 시의 그 사회적 계약 같은 거를 좀 시도해 보자는 건데 그게 물론 이게 굉장히 현실에 들어오면 복잡할 겁니다. 뭐 야당 얘기가 벌써 임대인 임차인이 또 평가를 거냐 그리고 영세 건물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빚을 잔뜩 지고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임대료 안 들어오면 당장 그 은행에 넘어가는 사람은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죠. 물론 그것도 복잡한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죠. 이게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네. 임대료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비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다른 건 다 줄여도 임대료는 지금 뭐 주인이 뭐 산하고 착해가지고 뭐 깎아주거나 뭐 감면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나 여당의 그런 입장을 봐서는 조만간 이 문제가 좀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해법을 찾기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분명히 공론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자영업자들 문제고 절실한 문제죠. 예, 네. 이 겪고 있는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네. 때문에.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개혁 국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제 1단계 숙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민주당으로서. 했죠 이제 예. 거의 다 했죠. 근데 표정은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후유증이 좀 크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너무 시간을 끌면서 내상을 많이 입었고 이게 공수처 문제로 국회가 너무 오래 이렇게 뭐랄까 공전하거나 여야 싸움이 길어지면서 사실 정치적 합의나 그런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지지 세력으로부터는 180석 가까이 몰아섰는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네. 야당 지지 세력한테는 독재 내지는 입법 독주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뭐 상처는 많이 입었지만 일단 그 권력기관 개혁과 개혁 입법의 그런 큰 법안들은 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다 했는데 일단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도 저게 민주주의의 진전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지만 또 코로나19가 지금 또 심각해지고 코로나가 경제는 더 진짜 힘들고 심각하죠. 네.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그 민생 경제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국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말씀하신 부동산도 가장 어떤 타격을 입혔고 네. 여당한테.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정책을 내놨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면 지금 가장 정부 여당으로서 심각한 건 코로나 같은데요. 코로나죠.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백신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시비를 걸라 그러고 야당이 있고요. 고리를 걸었죠. 예, 그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응이. 백신 문제는 지금 뭐 아까 그 전문가 말씀도 예. 들었지만 이게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판단의 문제도 있고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정서가 솔직히 있잖아요. 저희 국민들은 이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모두가 계속 힘드니까. 이렇게 예. 몇 단계 몇 단계면서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백신을 좀 빨리 맞고 그래서 좀 장사도 좀 하고 일상생활도 좀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힘드니까. 그래서 야당이 그리고 실제로 부분을 이제 뭐 파고드는 거죠? 선진국들 예. 백신이 빠른 미국, 영국에서 이제 미국이 뭐 가장 심각하지만 저 백신도 빨리 맞고 시작하니까 야 우리도 좀 되도록 저거 화이자나 뭐 백신 빨리 가져와서 맞고 빨리빨리 좀 터널에서 벗어나고 경제도 빨리 좀 극복하자는 네. 생각이 있잖아요. 저희 다 네. 그게 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야당이 왜 우리는 백신을 이렇게 빨리 못 가져오나라는 뭐 문제고 있고 정부에 등 설명하는데 물론 미국은 자기가 개발한 거고 뭐 또 이제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제 일단 그런데 그래서 그럼 왜 계약을 그렇게 좀 용감하게 못했느냐 네, 너무 미리.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냥 전문가들이나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거는 부작용의 문제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효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섣불리 금방금방 가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약을 하고 있고 쭉 해서 뭐 정은경 본부장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빠르고 뭐 2개 정도 네. 연말까지 계약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국민들 마음속에 솔직히 야 그래도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네.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를 그 틈을 야당이 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니까 부동산보다 오히려 야당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백신 빨리 가져와라.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쭉 브리핑하지 않았느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빨리빨리 가져와서 뭐 이낙연 대표가 우리가 3월에는 하여튼 백신을 맞고 1월에는 항체 치료제를 쓰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없는 상황 일단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요. 고통스럽고 선진국들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그 현실 때문에 저기는 저러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는 어떤 비판에 우리가 대해서 좀 너무 정면은,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 체감되는 있죠.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이 부동산과 백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아주 정부 여당을 네. 굉장히 공격할 것 같은데 최근에 며칠 동안 보면 거의 뭐 국민의힘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백신 문제를 지금 네.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민주당 쪽은 그러면 국민들이 실험쥐냐 예.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계약도 하고 가져오는 거지. 저거는 그 뭐랄까 국민들의 고통과 그 코로나19의 위기를 이용해서 선동하는 정치다라고 네.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해 놓고 안정성을 지켜봤어야지 확보를 안 해놓고 안정성을 지켜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데 또 이제 여당이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나머지는 아까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국가들이 선점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얘기도 있죠 지금. 그런 것 같은 그래서 분위- 예. 그런 그 틈새를 지금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데 예. 정부 여당이 하여튼 어쨌든 이 백신 문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굉장히 이게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제 생각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그 솔직하고 그 결과가 지금 물론 그 계약이나 도입의 그 중간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상대방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 확인이 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법 얘기를 좀 해보니요. 대부분 민주당 아까 1차 숙제 다 끝냈는데 지금 이건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가장 어떤 일반 사회적 약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중대재해법 같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이 그 필리버스터 어제 중단할 때 정의당이 합류했죠. 정의당이 예. 합류했는데 뭐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정의당이 합류해서 종결이 180석이면 되는데 187석으로 종결이 됐는데 아마 정의당 쪽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임시국회 내에 하여튼 큰 틀을 여당 민주당이
하겠다 뭐는 그 이낙연 약속을 대표가 그런 공언을 한 거죠? 네, 약속을? 공언을 하고 예. 지금 국민의힘도 조영 대표도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겠는데 정의당은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다 하겠다고 지금 그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 정의당 그 측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정의당도 아마 그런 뭐 믿을만한 약속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세 사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유예 조건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부분들. 쉽지 않다는 핑계 때문에 너무 오래 끌어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예. 것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또 법적으로 저게 예를 들어서 과실과 고의의 물론 그 범을 예.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임시국회 내에 뭐 저 돌이킬 수 없이 가는 쪽으로 뭐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국회 내에 아마 가닥을 잡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현안 중에 또 어떤 눈길을 끄고 중요한 거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한번 그 발언 들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저 정도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과오에 대한 직설적인 사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간접적으로 사과할 거다. 뭐 당의 혁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예. 저 정도면 꽤 그 수위가 직설적인, 있죠.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사과죠. 그래서 뭐 간절한 사죄, 뭐 반성,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 성찰이 부족했던 것,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성하고 사죄했다. 사죄한 거죠. 예, 저 문장이 나오기 전에는요. 근데 네. 당내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사죄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한 비판도 같이 넣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또. 네, 거의 예. 없었죠. 뭐 예. 그 대목에 약간 있었나요? 민주화 조금이라도? 법치가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약간 간접적인 그 비판 같은 거고요. 예. 사실은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사실 사과의 기법 중에 굉장히 그렇죠. 하수죠. 예. 자기 잘못만 쭉 얘기하는 거죠. 예.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그냥 나중에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얘기해야지. 네, 근데 그 뭐 기본 그게 그 사과의 기본인데 예. 어쨌든 정치건 경제건 간에 어쨌든 이 정도면 과거에 매듭을 좀 지은 것이고 분명히 이제 탄핵의 강을 나름대로 건넌 거죠. 예. 물론 당내에서 또 뭐 이렇게 그 친박 그 핵심 인사들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뭐 또 당 밖의 홍준표 의원들은 뭐 민주당이나 여권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서 뭔 또 사과를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어쨌든 과거사를 일단 매듭을 짓고 5.18 민주묘지에서 그 5.18 항쟁 폄하에 대한 사과,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찌됐건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사과,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탄핵에서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3대 현안에 대한 사과는 다 시리즈로 마무리했어요. 저 정도면 어떤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했고 이젠 선거나 미래를 향한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죠. 봐야 선거 돼요. 예. 전이고 어찌됐던 그 중도층 그리고 그 온건보수층 그 지지를 철회했거나 너무 그 과격한 태극기 극우 또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보수 정당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던 분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과거사를 정리하고 선거를 앞두고 중도 표밭 표심의 그 다가서는 일단 발판을 마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과거사 청산 시리즈를 저걸로 완성한 셈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